자, 조용히 해주실까요, 여러분? 네. 자, 우리가 방송 점검 때문에 시간이 절반 정도 소모되긴 했지만 오늘 배울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오늘 배울 내용들 10분짜리 요약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그래도 집중력이 한 25분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네, 남은 시간 될 수 없다고?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까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한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장투쟁 또는 외교 독립을 이루기 위한 민족운동을 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미안하지만 창문 좀 닫아줄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만간 수행평가를 볼 건데 과연 해방과 독립은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뤄낸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일본이 있었던 자리에는 연합군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북한에 먼저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다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할 것을 제안을 하였고 그것을 소련군이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 북부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에는 평남건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행정을 조직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남한의 경우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각 지역의 지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인민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각 지역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대충 나나요?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경우에는 북한에 들어와서 기존의 주민들이 만들었던 인민위원회를 그대로 승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미군의 경우에는 남한에 들어와서 기존의 주민들이 만들었던 인민위원회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것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각각 북한과 남한에 들어와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여러분? 그렇죠. 미국과 소련 모두 둘 다 한반도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 한국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미군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막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기존의 인민위원회를 승인하면서 소련에서 온 공산주의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주면서 한반도에 소련의 우호적인 정권이 세워지는 그 길을 바라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요. 반대로 남한의 경우에는 미군에 의한 통치, 바로 미군정이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상황에서 잘 알고 들어왔다 그랬나요?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네,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일제강점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할 것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미군정의 일단 당장의 목표는 현상 유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본의 식민통치기구라든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관료나 경찰들 전부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처벌받았어야 됐을 이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에 협조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장악을 했고 남한에는 미군이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북한과 소련이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네, 그렇죠. 자,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하던 때였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이 서로 다른 군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장악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상황을 타개하는 거. 한반도 전체에 통합된 정부를 세우는 것, 통일된 정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일을 누가 해 나가야 되나요? 당연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다만 한국인들만의 힘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왜? 각각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따라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은 각각 장악한 미국과 소련의 협조를 이뤄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그걸로 그렇게 쏙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네, 화면 다 잘 나오나요? 잘 됐니? 여기만 나오면 돼요. 어? 이것만 나오면 나도 나오면 되고. 화면이랑 난 잘 나오지? 네. 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45년 12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었느냐?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해방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모였던 나라들 가운데 특히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미국 쪽에서는 어떤 방식을 주장했냐면은 신탁 통치의 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트러스트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떨 때 사용되는 방식이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독립을 이루게 되었는데, 해방을 이루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민족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른 나라들이 일정 기간 그 지역을 대신 통치하면서 독립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탁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쪽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아직까지 한반도의 주민들,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연합국의 보호하에 신탁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에 비해서 소련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한반도를 즉각 독립시키면서 남북한의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서로 이렇게 달랐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장악했던,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했나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냉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미국은 좀 더 지구상에 많은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고, 마찬가지로 소련도 좀 더 많은 공산 국가들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죠. 그죠? 해방이 이루어질 당시에 한국인들은 어떤 쪽을 좀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즉각 독립을 시키면서 임시정부를 세워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이 직접 개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신탁통치, 소련 쪽에서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한 즉각 독립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둘 다 한 발씩 양보를 해서 타협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정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대한민국의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사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왜냐면은 지금 38도선을 기준으로 소련과 미국이 각각 나누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끝을 내고 남북한을 통합한 정부를 일단은 세운다라고 하는 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핵심적인 결정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 소련이 함께 이 한반도의 이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의해서 최대 5년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이루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일단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의한 미소 공동위원회에 의해서 최대 5년 동안만 신탁 통치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줄여서 미소공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38도선을 해소하고 남북한의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눈에 꽂혔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었어. 어떤 부분이 눈에 확실하게 부각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렇죠.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되찾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동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일정 기간 통치해준다 라고 하는 거 마치 무엇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식민 지배의 연장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일정 기간 더 통치한다고? 라는 부분에 집중적인 주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느냐?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도 잘못 알려지는 오보,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즉각 독립을 주장한 것은 소련이었고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는데 그 두 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뀌어서 동아일보를 통해서 국내에 보도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치 소련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연장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인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36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독립을 염원해왔던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탁 통치의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센 반탁 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난의 화살은 누구를 향했다? 그렇죠. 이 동아일보 오보에 의해서 소련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국내 모든 사람들, 국내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이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승만이나 김구처럼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에 해당하는 우익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신탁 통치는 우리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느냐? 라고 비판을 하면서 끝까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동아일보의 오보가 아니라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게 되면서 이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여운형이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좌익에 해당하는 박헌영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나 공식 발표 이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이 식민 지배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간 동안 연합국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 첫 번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를 북한의 소련이, 남한의 미국이 각각 점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결정사항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거부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그들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깨지게 된다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가버리게 된다면 북한과 남한이 결국에는 그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해되나요?
다시 말해서 연합국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깨는 순간 분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중도와 좌익 세력들의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친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국내 정치 세력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라든지 대화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국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서 그들 간의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이 격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죠? 니네가 잘 몰라서 그래. 니네가 지금 우리나라를 말아먹으려 하고 있어. 팔아먹으려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서로가 같은 민족과 함께 민족운동을 해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하게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광복 이후에 첫 번째 이루어진 3.1전 기념 행사를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따로따로 개최하였다라는 거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세력들 간의 무력 충돌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운형 같은 중도파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게 심해지다가는 분명히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중요하다?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이 분단된 상황을 일단은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후에 와서 친탁 통치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일단은 한반도에 임시정부,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말해서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깨지는 순간 남과 북이 분단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러한 이념 대립을 막고 나아가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이러한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 중간적인 입장의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의 발언권도 묻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격렬한 좌우 대립 속에서 여운형과 같은 중도파의 입장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네, 수업을 하지 말 걸 그랬어. 네, 이미 늦었죠.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었을까? 반대 입장이었을까? 네, 반대 입장이었어. 사실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식민 지배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절대 다수의 민중들의 경우에는 반탁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해방이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신탁 통치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우익 쪽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익들 중에는 김구와 이승만처럼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었느냐?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땅 많고 돈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 군정에 협조하면서 살아남았고 신탁 통치에 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점차 지지를 얻어나갈 수 있었고 나아가서 공산주의자를 비난하는 반공주의자로 부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그죠?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식민 지배의 연장으로 이해했고 마치 그것을 소련이 주장한 것처럼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 애국자이고 민족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에는 나는 너 같은 조센징이 싫어 라고 했던 이런 친일 경력자들이 해방 이후에는
이런 소련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나쁜 공산주의자를 우리는 너 같은 빨갱이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고 애국적인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부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경우에는 일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같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그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이 미소 공동위원회 제1차 미소 공의의 첫 번째 논의 주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반도에 서로에게 우호적인 정부와 국가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 세력들을 참여시킨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처음부터 그 의견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자, 소련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임시정부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 만들어지는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다. 한반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들, 사회단체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서로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국가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봤죠?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어? 좌익, 정의 성향들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사람들만 임시정부에 참여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익 쪽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으며 무기한 휴회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해서 좌우익의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좌익과 우익이 모두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냈다라고 한다면 굳이 미국과 소련이 어떤 단체를 참여시킨 것인가를 놓고 서로의 이런 의견 대립이 일어날 일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국내 정치 세력들이 끝끝내 그러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한반도는 분단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부추기는 정치 세력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같은 사람이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일성의 경우에는요, 남한 정권과의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북한 정권을 세우려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1946년 3월 달에 북한만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이에요. 자, 우리 뒤에 가서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해방이 이루어졌던 순간 우리 민족에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슈 두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토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 그죠? 일제강점기에 절대 다수의 토지를 극소수의 지주들만이 소유하고 있고 절대 다수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다 보니까 어땠어? 늘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오랫동안 이러한 가난에 시달려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토지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토지의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 그리고 정치적 인연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남한 쪽과의 합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토지개혁을 진행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진행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지역의 경제적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점차 분단의 길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남한에서는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정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지금 하루빨리 이 땅에 정부를 세우는 게 급한데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남한 지역만이라도 단독으로 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승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한만의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이 자신이 앞으로 정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남한에서는 남한대로 각각 이렇게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무엇! 이러다가 진짜 뭐가 될지도 모르겠다. 남과 북이 분단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위기 속에서 남과 북의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어요.